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피이고 올해 67살입니다. 예전에는 한 엄마가 자식을 잘 키워내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 그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조용한 죽음이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불공평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악몽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낡은 나무 침대 위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원래 거실이었던 방이 이제는 제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3달 전 뇌졸중을 겪은 후 마비되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저는 한 손과 남은 약간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동철, 제 외아들은 퇴근하고 와서 가방을 탁자에 내던지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또 집 안 치웠어? 엄마는 누워만 있으면서 집을 돼지우리처럼 만들어놨네. 저는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진통제 몇 알 외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못했는데 며느리 미라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안 불편해요? 이 집 저희가 사서 다 고쳤는데 이제 양로원이 됐네요. 동철은 크게 웃으며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엄마, 차라리 집 팔고 양로원 들어가세요. 우리도 좀 편하게 살게. 저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들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가 10수년을 허리 휘어가며 키운 자식이 이제는 엄마를 쓸모없는 물건처럼 여깁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고 그저 동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아들이 시선을 피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제 제 존재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아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박힌 뼈를 씹듯이요. 집 팔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한 벽돌 쌓아 올린 집, 아들이 밖에서 넘어져 이마가 부었던 그 마당이 있는 집을요.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순자, 예전 직장 동료로 지금은 군청의 공증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동철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순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피, 괜찮아? 뇌졸중 걸렸다고 들었어.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와줄 일이 있어? 하지만 비밀로 해줘. 1시간도 안 되어 순자는 공증인과 증인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앉으라고 손짓하고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집 등기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잘 숨겨뒀었습니다. 동철이 명예 이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그날부터요. 저는 또박또박 마치 돌에 새기듯 말했습니다. 이 집을 막내 아들, 이미 세상을 떠난 얘 아들, 내 친손자 민수에게 명예 이전하고 싶어. 걔는 효자고 나를 짐이라고 한 적 없어. 순자는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한 번 하면 취소 못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 그 무엇보다 확실해. 2시간 만에 모든 서류가 끝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서명했지만 눈은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평온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순자가 나가기 전 저는 당부했습니다. 3일 후에 서류를 제출해줘. 마지막으로 불효자식을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평소처럼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지만 가슴에는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타오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철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탐색하듯이 묻습니다. 엄마, 등기증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요. 저는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무슨 증서?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집 등기증이요. 엄마 어디 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 엄마 이제 정신이 없나 봐.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정신 없어요. 아니면 숨긴 거예요. 미라가 밖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명예 이전 빨리 안 하면 일 생긴다고. 지금 엄마 정신없어서 남 주면 어쩌려고.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시큼했습니다. 이제 저를 저축통장처럼 여길 뿐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날 밤 둘은 거실에서 소유권 상실 문제로 싸웠습니다. 저는 누워서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제 귀를 때리며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착한 자식의 환상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6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벽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동철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엄마, 뭐 먹고 싶으면 말해요. 괜히 못 먹는 척하다가 또 아프면 누가 돌봐요? 저는 비웃듯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석죽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우리 오늘 오후에 집 보러 가야 해요.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집을 봐? 집 팔려고 하는 거지. 엄마가 서명 안 해도 돼. 우리 위임장 쓸 거니까 두고 봐.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한번 팔아봐라. 그는 놀라며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걸 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흰 셔츠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동철 부부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중개인이었습니다. 저는 누워있다가 발소리, 의자 끄는 소리, 웅성거리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면적 120제곱미터, 남향, 단독 등기. 집주인 어르신이 팔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집 아무도 못 팔아요.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동철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방해하지 마세요. 이 집 팔아서 엄마 노후자금 나눠드릴 거예요. 여기보다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친자식한테 구걸하듯 쫓겨나는 게 편하다는 거냐? 중개인은 어색하게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가자 동철은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뭐가 좋아요? 나 망신당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내가 망신당하길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삶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니까 이러는 거지. 누가 자기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는 그냥 남일 뿐이야. 내 자식과 내 일에 끼어들지 마. 그날 밤 아무도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들어 순자에게 전화했다. 내일 서류 제출해. 더는 못 기다리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길을 바라보았다.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는데 뒤에 공증사무소라고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나는 이제 서류가 이미 시스템에 들어갔다는 걸 알았다. 오후에 동철은 또 내 방을 뒤지며 옷장도, 베개도, 심지어 내가 옛과자 상자에 숨겨둔 약봉지도 꺼냈다. 엄마, 등기부 어디 숨겼어? 빨리 말해.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동철이 소리쳤다. 엄마가 누워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 내가 변호사 불러서 다 확인할 수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불러봐.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고 나는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달려와 내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진짜로 집을 민수 이름으로 넘겼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앞으로 누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한테만 남겨줄 거야? 그는 손을 놓고 휘청이며 주저앉았다. 입을 더듬으며 말했다. 왜 엄마가 그렇게 했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동철은 울었다. 그건 후회해서 우는 게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기 것이라 생각한 걸 잃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마음은 더 이상 들끓지 않았다. 등줄기를 따라 한 줄기 냉기가 흘렀지만 그 냉기가 오히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 다음 날 아침, 집은 고요했다. 눈을 뜨니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동철도, 미라도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 A4 용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휘갈겨 쓴 글씨가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다. 엄마가 원하는 거 다 가지세요. 혼자 잘 살아보세요. 우린 이제 나갑니다. 나는 놀라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집 전체가 정적에 휩싸여 창밖 바람 소리, 야자수 잎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까지 또렷이 들렸다. 그날 오후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전화하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시간 되면 며칠만 고향에 와줄 수 있니?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말했다. 네, 오늘 밤 버스표 끊을게요. 12시간도 안 되어 아이는 집 앞에 도착했다. 여전히 키가 크고 마른 모습, 어릴 때부터 변함없는 솔직한 미소. 나는 그를 보자마자 이상한 감정이 북받쳤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고마움.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남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저도 들었어요. 등기부가 저한테 왔고 변호사도 연락했어요. 할머니께 전화드릴까 했는데 혹시 화나실까봐. 나는 손을 저었다. 할머니는 화 안 내. 다만 언젠가 눈 감을 때 이 집이 불효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만은 싫었어. 민수는 오후 내내 집을 청소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동철 아버지의 제사상을 닦고 컵을 씻고 정성껏 밥을 지었다. 나는 밥을 먹으며 눈이 시큰거렸다. 얼마 만에 누군가 내 맞은편에 앉아 먹는 걸 세지 않고 가장 맛있는 반찬을 집어주는지. 그날 밤 큰 비가 쏟아졌다. 누워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 멈췄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 동철의 외침이 들렸다. 엄마 문 좀 열어줘.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가 냉정하게 대문을 열었다. 여기서 뭐 해요? 엄마 좀 보게 해줘. 딱 한 번만. 그는 흠뻑 젖고 머리카락은 들러붙고 눈은 미친 사람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문 앞으로 나갔다. 나를 보자 동철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차가운 타일 바닥에 박았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난 다 잃었어, 엄마. 나는 말이 없었다. 오래 서 있다가 물었다. 내가 집이 필요해서 엄마를 찾는 거야? 아니면 진심으로 후회해서 엄마가 그리운 거야?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민수에게 맡겼다. 민수는 동철에게 마른 옷을 주고 뒤 창고에서 자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잃어버린 아이처럼 우는 아들 소리가 뒤섞여 늙은 마음을 찢었다. 다음 날 새벽, 동철은 마루에 앉아 민수가 내준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옆에 앉아 이슬이 맺힌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널 낳은 건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가 아니라 엄마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라고도 아니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가 준 걸 지킬 줄 몰랐던 거야? 이제 너한테 뭐가 남았니?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남아있어. 동철은 얼굴을 들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뭐부터 시작해야 해, 엄마?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먼저 사람 되는 법부터 배워. 자식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해. 그날 아침 이후 동철은 옛집에 머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얹어 사는 사람처럼 매일 아침마당을 쓸고 잡초를 뽑고 나를 위해 죽을 끓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거리감이었다. 그것은 세대 차이의 거리가 아니라 삶의 태도 차이였다. 민수는 완전히 이사와서 각자 작은 방을 썼다. 난 여기서 할머니 돌볼 거야. 외삼촌도 여기 살아. 하지만 이제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 동철은 고개만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을 잃은 충격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말수도 웃음도 줄고 예전의 거만함도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안다. 말로 살아온 사람의 침묵은 각성의 신호이거나 새로운 음모의 시작이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다. 모든 것이 임시로 안정되었다. 나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왼쪽 다리는 점점 저려왔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거즈를 갈아주고 밥을 해주고 등을 받쳐주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졸고 있다가 몰래 서랍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살짝 눈을 뜨니 동철이 거실 서랍을 뒤지며 서류를 하나하나 만지고 있었다. 가슴이 아렸다. 뭘 찾고 있니? 나는 차가운 기색을 숨기지 않고 소리내어 물었다. 동철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지난달 전기요금 영수증을 찾고 있어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영수증이냐? 아니면 유언장이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엄마, 오해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치매 아니야. 엄마가 치매였으면 내가 지금처럼 다 잃지는 않았겠지.
동철은 손을 놓고 서랍에서 물러나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매 순간 후회하고 있어요.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미워하지 않아. 다만 믿지 않을 뿐이야.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여도 온전하지 않단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내게 3번 절하며 눈물을 바닥에 흘렸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더 이상 아무것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엄마 곁에서 살며 잘못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내가 갚는 걸 바라지 않아.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깨닫는 거야. 집을 잃는 아픔보다 믿음을 잃는 게 더 아프단다. 그날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동철이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다. 물론 서툰 밥에 밥은 눌고 생선은 짜디 짰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불평 없이 먹었다.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짓는 밥은 언제나 짜단다. 나는 밥을 먹으며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동철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다시 요리 배우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기다릴게. 민수가 밖에서 들어와 테이블에 약봉지를 올려두었다.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새 약을 보내셨어요. 꼭 시간 맞춰 드세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엄마는 벌써 서랍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야. 그는 웃으며 내 손을 쓰다듬었다. 이제 누구도 할머니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동철은 뒤에서 듣고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밤이 내려앉고 집은 고요했다. 나는 벽을 향해 누웠고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용서하고 있는 건지 시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동철이 이제 집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자격을 되찾기 위해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꼭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흘 뒤 하늘이 하얗게 비가 내렸다. 이 집에 수년간 쌓인 우울함을 다 쏟아내듯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 나는 등받이에 기대 생강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민수가 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낯선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뒤로 젊은 부부가 따라왔다. 동철 씨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크게 물었다. 민수가 약간 놀라서 말했다. 삼촌은 방에 계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집매매 계약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돌려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가슴이 싸늘했다. 동철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방에서 동철이 급히 뛰어나왔고 얼굴이 바짝 긴장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계약 못합니다. 문제가 좀 생겼어요. 남자가 얼굴을 찌푸렸다. 집이 본인 명의라더니 서류도 다 됐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미루겠다고요? 동철이 더듬으며 말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젊은 부인이 끼어들었다. 우린 이미 계약금도 걸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철은 내게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물었다. 엄마가 말 좀 해요. 등기부등본, 엄마가 뭐 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중개인이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으로 소유주를 조회했다. 몇 초 후 그는 화면을 내밀었다. 소유주, 김민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동철은 멍하니 서 있었다. 얼굴이 점점 변해갔다. 두 손을 꽉 쥐고 땀이 흥건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중개인은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사기칠 생각이었어요? 이제 신뢰 다 잃었네요. 젊은 부부도 말없이 돌아섰다. 동철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내 자식을 보며 피부치의 정을 느끼지 못했다. 내가 아버지가 남긴 걸 가질 자격이 없어서야. 난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가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집을 팔 수 없어서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넘긴 거야? 그는 소리치며 탁자를 내리쳤다. 엄마가 나를 배신했어. 나는 더 세게 탁자를 내리쳤다. 배신은 내가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고 집 팔라고 했던 그날이야. 동철은 침묵했다. 영혼이 빠진 듯한 얼굴이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빗소리만 지붕을 때렸다. 나는 돌아서서 떨리는 손으로 식은 차를 들었다. 민수는 내 곁에 서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동철은 일어나 창백한 얼굴로 무겁게 문을 나섰다. 가기 전에 그는 마지막인 듯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스스로 다 잃은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뺏지 않았어. 문이 닫혔다. 이번엔 아무도 내쫓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붙잡을 게 없었다. 그날 밤,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바람이 복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민수가 내 곁에 앉아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렀다. 할머니, 안 슬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잃는 것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해.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저를 선택해줘서 기뻐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 그저 피부치를 물건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넘겼을 뿐이야. 그날은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날이었다. 자식도, 남편도, 내 명의의 집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나는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처럼 산다는 걸 느꼈다. 동철의 실체가 드러난 그날 이후, 동네가 벌집 쑤신 듯 웅성거렸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근거렸다. 오키 할머니 대단하네. 손자한테 명예 넘기고 아들하고는 연 끊었대. 어떤 이는 걱정해주고, 어떤 이는 원망하고, 어떤 이는 그저 구경하러 왔다. 나는 익숙했다. 이른 해를 살아오며 남의 마른 바람처럼 흘려들었다. 하지만 내 친구였던 영숙 할머니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 그날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잭프루트와 약초를 들고 들어오자마자 내 손을 잡았다. 세상에, 오키야, 왜 진작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아프다고 들으니 속이 타더라. 나는 그녀를 보며 힘없이 웃었다. 죽는 게 남한테 도움 청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했지. 영숙 아주머니가 앉으시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저한테 얘기해봐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소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털어놓는 듯이. 나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동철이가 겨우 10살이었고
그때부터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이야기를 했다. 아침엔 시장에 나가고 저녁엔 채소를 다듬고 밤엔 잠도 못 자고 이불을 꿰매는 일을 했다. 한 번도 새 옷을 사입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플 때도 이를 악물고 숨겼다. 아이가 걱정할까 봐. 모아둔 돈은 죄다 아이 학비로 들어갔다. 동철이는 어릴 적 정말 착했어. 영수가.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할 줄 알았지. 그런데 미라랑 결혼한 뒤로는 나는 목이 메었다. 영숙 아주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물었다. 걔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말했다. 미라가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뒤바뀌었다. 그 애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줌마라고 차갑게 불렀다. 내가 먹는 밥은 항상 남은 밥. 내가 입는 옷은 이웃이 준 헌 옷이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기절해 1시간이나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 정신이 들어서야 스스로 기어서 방으로 나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동철이가 물었다. 엄마, 넘어졌어요? 많이 안 다쳤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 많이 다쳤어. 마음이 더 아프다. 영숙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는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너무 나쁜 엄마인가요? 나는 물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이제 본인을 구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이라면 더 일찍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덜컥덜컥. 늙은이 가슴속에 낡은 시계처럼 시간만 흘렀다. 해질 무렵 영숙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는 혼자 집을 바라봤다. 벽돌 하나, 벽 한 장마다 추억이 담겼지만 그만큼 상처도 남아 있었다. 문득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집안에서 나는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으니, 그리고 진실만이 나를 빚진 사람처럼 살아온 어머니의 삶에서 구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 줄을 썼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3일 뒤 내가 헌 옷을 정리해 절에 보내려고 접고 있을 때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 멈췄다. 민수가 문을 열고 뛰어나오는데 얼굴이 친척을 만난 아이처럼 환하게 빛났다. 나는 돌아봤다. 민수, 내 친손자로 늘 내 아들처럼 여겼던 아이. 마침 내 마음의 의지가 필요하던 때에 와준 것이다. 할머니, 나 여기서 계속 있을게요. 일도 다 정리했어요. 이제 군에서 토목기사로 일하게 됐어요. 나는 코끝이 시큰해져서 물었다. 여기서 사는 건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야? 아니면 내가 할머니가 외로울까 봐 걱정돼서야? 민수가 웃었다. 어릴 때 약속했잖아요. 할머니 늙으면 내가 지킨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바로 민수는 등기부를 들고 가 새 주인 이름으로 바꿨다. 모든 일이 빠르게, 그러나 조용히 처리됐다. 나는 민수에게 당부했다. 남한테 굳이 알릴 필요 없어. 집안일은 남의 입김 필요 없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다 숨길 수 있나? 그 다음 날 저녁 동철이가 나타났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이 튀어나올 듯이 노려봤다. 무슨 서류를 내던지듯이 탁자 위에 던졌다. 엄마,
왜 집을 민수 이름으로 넘겼어요? 걔는 손자지, 아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차갑게 바라봤다. 걔는 한 번도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 사과했잖아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용서는 내가 다시 잘못하게 두는 것과 다르다. 동철이는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수가 뒤에서 나와 막아섰다. 삼촌, 할머니한테 손대면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동철이는 민수를 노려보며 헐떡였다. 내가 등기부 있다고 잘난 줄 알아? 이 집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았어. 나도 권리가 있어. 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엄마의 아들일 권리가 있지만 내가 엄마를 버렸잖아. 내가 엄마를 끊었으니 엄마도 너를 끊는다. 동철이는 눈을 부릅뜨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웃었다. 그래, 엄마는 손자랑 살고 나는 필요 없지. 나중에 죽으면 나 부르지도 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칼로 베인 듯 아팠지만 더는 피가 흐르지 않았다. 민수가 따뜻한 물을 건네며 물었다. 할머니, 후회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슬플 뿐 후회는 안 한다. 그 다음 날 나는 민수 부부가 살던 오래된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옷 한 벌, 민수 아버지 사진 한 장, 그리고 일기장만 들고 갔다.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소리 지르는 소리도, 멸시하는 눈빛도 없었다. 오직 부엌에서 나는 소리. 할머니, 밥 먹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창밖을 보니 저녁 햇살에 기와 지붕이 노랗게 물들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선택했다. 민수와 작은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쯤 됐을 무렵 동네가 또 한바탕 시끄러워졌다. 이번엔 동철 부부가 월세 2달을 못 내 쫓겨났다는 소식이었다. 집주인이 짐을 마당에 내던지고 욕을 해댔고 이웃들이 모여 수근거렸다. 나는 영숙 아주머니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아주머니가 놀러와서 팥죽을 먹으며 속삭였다. 오피씨, 들었어요? 동철이 쫓겨나서 짐이 골목에 나뒹굴었대요.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다네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요. 입으로만 사는 인생은 오래 못 가요. 영숙 아주머니가 팥죽을 먹으며 혀를 찼다. 불쌍하기도 하고 자업자득이기도 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민수에게 떡과 과일을 좀 싸달라고 해서 시장에서 동철을 만났다. 동철은 골목 입구 찻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은 퀭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어깨가 해져 있었다. 나를 보더니 귀신이라도 본 듯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음식을 책상 위에 놓고 앉지 않은 채 한마디만 했다. 이거나 먹어. 아직도 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한때 너를 키웠던 엄마였으니까. 동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받을 자격 없어요. 나는 강요하지 않았다. 안 받아도 괜찮다. 하지만 기억해라. 배고픔과 가난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죽이는 건 탐욕과 헛된 자존심이다. 나는 뒤돌아섰다. 그날 밤 민수는 내가 마루에 오래 앉아 야자수 너머로 달을 바라보는 걸 봤다. 그것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아직도 너를 신경 쓰고 있어, 동철아.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칼을 줘서 또 한 번 찔리게 할 수는 없어. 알겠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며칠 후 동철은 사라졌다. 아무도 어디 갔는지 몰랐다. 어떤 사람은 그가 군병원 구역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걸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소문을 냈다. 나는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대문 앞에 놓인 손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 이름은 없고 삐뚤빼뚤하지만 익숙한 글씨였다. 엄마, 오늘 정식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뭔가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더는 엄마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래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엄마가 맛있게 드시고 편히 주무시기만 바랄 뿐이에요. 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엄마가 더는 나를 보지 않아도 나는 제대로 살아야 해요. 나는 편지를 들고 손이 약간 떨렸다. 감동 때문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는 것처럼.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녹두죽을 한 솥 끓여 병원 경비실에 일하는 동철에게 전해달라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다. 아무 말도 쓰지 않고 작은 쪽지 하나만 남겼다. 녹두죽, 따뜻하게 먹어.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받았다는 말도 필요 없었다. 너무 쉽게 용서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만약 엄마가 사랑과 엄격함 사이의 경계를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만 해치게 될 테니까. 일주일 후 나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집 전화가 울리는 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혹시 오키 할머니 맞으세요? 저는 군 보건소 직원입니다. 혹시 동철이라는 가족분 계신가요? 나는 수화기를 꽉 쥐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인데요? 지금 응급실에 누워 계세요. 과로와 며칠간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아 탈진하셨습니다. 신분증이 없고 주머니에 오래된 편지 한 장만 있어서 예전 주소로 연락드렸어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수에게 말했다. 할머니 좀 병원에 데려다줘. 병원까지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인생 전체만큼 길게 느껴졌다. 나는 동철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건 피는 결국 피라는 사실이었다. 도착하자 간호사가 우리를 회복실로 안내했다. 동철은 창백하고 몹시 말라 있었다. 얼굴이 너무 야위어서 거의 못 알아볼 뻔했다. 나는 침대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를 만졌다. 어릴 적 열이 나서 내게 안겼던 그 온기 그대로였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보자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엄마, 진짜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올 것 같아서였다. 나는 내 아들의 눈물까지 다 써버리게 만든 그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동철은 눈을 계속 깜박이다가 갑자기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다시는 나 안 볼 줄 알았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꼭 쥐었다. 엄마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지만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야. 의사가 들어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다행히 제때 모셔왔습니다. 휴식과 영양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가벼운 우울 증세가 있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책망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받아들이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 남아 동철을 돌봤다. 한 숟가락씩 죽을 떠먹이고 땀을 닦아주고 어릴 적 7살 때 아팠던 그때처럼 달랬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 동철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엄마의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다음 날 새벽, 동철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동철이 변할 거라는 희망이 아니었다. 내가 마침내 증오의 시기를 지나왔다는 깨달음이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는 평온함이었다. 3일간 입원한 뒤 동철은 의사의 허락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자기 집이 아니라 나와 민수가 사는 작은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제 변명할 곳도 없게. 여기 온다고 해서 뭘 다시 얻으려는 거 아니야? 나는 세 사람 앞에서 말했다. 나, 민수, 그리고 동철. 동철은 고개를 숙이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그냥 한 번만 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지내도 되지만 주인은 아니야. 이제부터는 신세지는 거다. 매일 일하고 민수도 도와야 한다. 누가 밥 차려주길 기다리며 빈둥거리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내세울 것도 없으니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스스로 버린 셈이었다. 그 후로 작은 집에는 새로운 삶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동철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했다. 저녁이면 민수를 도와 자재를 나르고 공사장에 모래를 실었다.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경멸의 눈빛도 무거운 말도 없었다. 어느 날 내가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동철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막노동해서 몇백 원 벌었어요. 엄마 약 사세요. 나는 받지 않고 물었다. 엄마가 돈 필요 없는 거 알잖아. 그런데 왜 주는 거니? 그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엄마가 아직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고마움은 봉투에 들어있는 게 아니야. 엄마가 너를 낳은 걸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에 있는 거지. 동철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민수가 작은 상자를 꺼내 저금 통장을 보여주었다. 새 통장 만들었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매달 조금씩 넣을게요. 나중에 할머니가 아프시거나 필요하실 때 쓰세요. 나는 감동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마음 때문이었다. 동철이 땅 한 평, 돈 한 푼까지 따지던 과거와는 전혀 달랐다. 동철은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밤이 내려오고 나는 현관 밖에 앉아 있었고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동철이 내 옆에 와서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가 물었다. 엄마는 가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한 적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냥 눈을 감았다. 엄마의 사랑은 잘 간직해 두었단다. 내가 충분히 괜찮아질 때 엄마가 다시 꺼내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을 아는 아이처럼. 강요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에서 용서가 가장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이 가장 믿고 가장 많이 희생했던 자식을 이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 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마지막 기회였다. 그리고 그가 그 기회를 지킨다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모자는 다시 쓴맛없는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이른 아침,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부엌에서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현장에 나가 있었고 집에는 동철만 남아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귀 기울였다. 그는 죽을 끓이고 있었다. 볶은 쌀죽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잠시 후 그는 연기가 나는 죽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머뭇거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따뜻하게 드세요. 나는 거절도 미소도 짓지 않았다. 죽 그릇을 들어 살짝 불어가며 천천히 한 숟갈씩 먹었다. 간은 딱 맞았고 따뜻했다. 민수가 끓인 것처럼 맛있지는 않았지만 예전 그가 만들던 대충대충 억지로 했던 맛과는 완전히 달랐다. 다 먹고 나서 나는 말했다. 이제 요리도 할 줄 아는구나. 그는 조용히 웃었다. 보건소 영상에서 배웠어요. 계속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내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지 않은 일을 본 것 같구나.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더는 이용할 것도 없으니까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용할 게 없을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그날 동철은 민수를 따라 공사장에 일을 도우러 나갔다. 밤에 돌아왔을 때 손과 발에는 시멘트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새까맸지만 눈은 유난히 빛났다. 그가 자랑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콘크리트 바닥을 부었어요. 내 손으로, 엄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약간의 자부심, 그러나 아직 인정하진 못했다.